강한 농도가 약이 들어갔을 때 부작용이 확 나타났을 때는 그걸 좀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의 환자분들만 저는 주로 보다 보니까 흔히 우리가 좋은 음식이라고 알려졌지만 안 맞는 분들한테는 큰 타격이 되는 게 가장 흔한 게 저는 고등어를 많이 얘기 드리는데, 버섯은 M타입 분들한테는 약으로도 권장할 정도지만 S타입 분들한테는 실제로 염증을 많이 유발하는 걸로 임상적으로 많이 보게 됩니다. 보통 류마티스 관절염에 좋은 음식이라고 하면 다 항염증에 포커스를 맞추거나 항염증의 연장선으로 보통 항산화 물질들을 보통 추천을 해요. 그래서 뭐 비타민 중에는 뭐 비타민 A, 뭐 비타민 C, E 같은 것들이 많이 일반적으로 권장이 되고, 또 어쨌든 면역질환이라는 걸로 알려져 있다 보니까 뭐 셀레늄, 아연 같은 영양소들, 또는 또 비타민 E, 뭐 폴리페놀 같은 것들도 많이 추천이 되고 다 의미가 있고요. 중요한 영양소들이 맞는데, 또 하나가 이제 뭐 대표적으로 오메가3죠. 오메가3도 류마티스 관절 환자분들한테 많이 권장이 되는 음식인데, 근데 이제 좀 주의해야 되는 건 대표적으로 고등어를 예시로 들어보면, 고등어가 저희가 분류했을 때 유전체 타입이 이제 S타입 분들한테는, 또 S타입 분 중에서도 좀 특정 타입이 나뉘는데 타입이 잘 맞는 분들한테는 좋은 약이 맞고요. 근데 타입이 안 맞는 특히 M타입 분들은 고등어 같은 경우에는 드시기만 하면 관절 통증이 심해지는 분들이 실제로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제 오히려 오메가3가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고등어는 권장이 되지 않는 분들이 좀 있으시죠. 이런 식으로 영양소 관점에서는 방금 이야기드린 오메가3, 비타민 A, C, E 같은 항산화 영양소들이 주로 많이 효과가 있고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추천을 실제로 드립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저희는 이제 유전체 타입에 맞춰서 그 영양소와 유전체 타입에 맞는 것들을 종합했을 때 맞는 음식들을 드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M타입 분들은 제가 많이 추천드리는 거는 카레예요. 커리죠. 그러니까 커리나 커큐민이라는 성분이 특히 항염증 효과도 뛰어나고, 저희가 치료하는 1, 2, 3단계에 다 적용되는 게 특히 커리가 아주 효과가 뛰어나고, 또 M타입 분들은 이걸 카레를 후추랑 같이 만났을 때 두 가지의 시너지 효과가 많이 좋은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카레에 요 후추를 좀 많이 충분히 써서 드시는 거를 M타입 환자분들께 많이 추천드리는데, 다만 여기서의 카레는 카레 가루를 말하고요. 우리한테 익숙한 일본 카레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이 카레 룰을 만드는 과정에 밀가루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굳이 따지자면 일본 카레보다는 인도 카레나 태국 카레 같이 좀 물기가 많은 그런 카레를 카레 가루를 직접 쓰셔서 드시는 걸 많이 추천을 드리고요. 또 하나 M타입 분들 많이 추천드리는 건 연어가 특히나 M타입 분들한테는 아주 좋은 영양소여서요. 좋은 단백질 원이기도 해서 세포 재생에도 중요하고 면역력을 올리는 데도 중요하고 또 면역력 안정화에도 중요해서 연어를 아주 권장을 드리고, 또 하나가 버섯입니다. M타입 분들이 이렇게 세 가지를 가장 중요 단백질 원인 동시에 항염증 효과도 뛰어나서 추천을 많이 드리고요. S타입 분들 중에서 제가 많이 추천드리는 거는 특히 콩 중에서도 발효된 콩,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청국장 또는 일본의 나또가 아주 권장을 많이 드리는데, 류마티스 환자분들한테는 아주 추천드리는 음식이 나또 같은 발효된 콩과 식품들 아주 추천을 드립니다. 이외에도 S타입 분들을 보면 영양소 관점에서 음식으로 보면 특히 시금치를 저는 많이 추천을 드리는데, 녹즙으로도 많이 처방을 하는데 이 시금치가 아주 논쟁이 많아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M타입 분들은 시금치 섭취가 많으면 실제로 관절 통증이 좀 올라가고요. 요산이나 이런 결석이랑도 많이 연결된다고 알려져 있어서 M타입 분들은 실제로 주의하셔야 되는 게 맞는데, S타입 분들한테는 시금치를 아주 적극 권장드리는 채소 중에 하나입니다. 요즘은 샐러드 준비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치아씨드 같은 게 시한류 중에서 오메가3가 많이 함유된 걸로 알려져 있어서 치아씨드가 S타입 분들한테는 견과류로 쓰시기에, 또는 호박씨 같은 것들, 해바라기씨 같은 견과류들도 샐러드에 충분히 넣어서 드시는 거를 류마티스 관절 환자분들께 추천을 드립니다. 시금치는 류마티스 관절 환자분들한테 정말 중요한 것 중에 또 하나가, 저희랑 이제 치료하시면서 약물 끊는 분들한테도 중요하고요. 약물을 드시는 분들한테 특히 더 중요한데, 류마티스를 치료하기 위해서 대표적으로 쓰는 약물 중에 하나가 멘텍스 같은 약물들인데, 이 부작용 중에 하나가 특히 빈혈이 많이 오거든요. 철분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철분 흡수가 좀 불편해지면서, 그런 경우에 특히나 이 시금치를 많이 추천을 드려요. 시금치에 있는 철분을 잘 흡수하는 조합 중에 하나로 많이 추천드리는 게 비타민 C거든요. 비타민 C랑 철분이 같이 많은 음식 중에 하나가 시금치라서 추천을 드리고, 또 샐러드를 먹는다면 시금치, 딸기 같은, 블루베리 같은 비타민 C가 많은 과일이랑 같이 곁들여 드시는 게 특히 아주 좋은 조합으로 추천을 많이 드립니다. 영양소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일일 권장량들이 있으니까요. 예를 들면 오메가3 같은 경우에는 권장량에 맞춰보면 연어를 일주일에 한 3번에서 4번 정도 드시는 정도면 우리가 말하던 일주일 권장량 오메가3 어느 정도 채워지거든요.
근데 오메가3는 과했을 때 문제가 되는 경우는 많지는 않아서 과하다는 기준이 너무 높아서 일주일에 3-4번 이상 드시는 정도를 생선 종류는 추천드리고요. 씨앗도 마찬가지로 그 권장량에 맞췄을 때 보통 하루 각 견과류 기준으로 한 스푼 정도면 충분하다고 보통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를 빈도로는 마찬가지로 일주일에 한 3-4번 정도. 근데 샐러드 같은 경우에는 매일 드시는 거를 권장을 좀 드리고요. 낫또 같은 경우를 보면 낫또도 권장을 드리는 이유는 그 프로바이오틱스라고 하죠. 유산균이죠. 유산균의 효과라서 유산균도 타입에 맞는 유산균 같은 경우에는 과했을 때 문제가 되는 경우가 발효된 콩 같은 경우는 많지가 않아요.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콩을 줄여라고 할 때 뭐 피틴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게 발효됐을 때는 이게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콩가식품에서는 발효된 낫또 같은 경우 저는 개인적으로 매일 하나씩 드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빈도로는 그 정도가 될 것 같고 견과류랑 채소류들은 하루 3끼 정도 충분히 드셔도 문제 없습니다. 타입 분들도 지금 말씀드린 3가지 제품들은 특별히 빈도는 한 일주일에 3-4번 정도 충분하다고 보고 매일 하루에 한 끼 정도씩은 그렇게 드셔도 큰 문제는 없는 정도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양소 중에서 과했을 때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이 많지가 않은데 예를 들면 아연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너무 과하거나 하면 면역력이 오히려 또 떨어지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어서 일단 S타입 분들은 전 제일 많이 권장드리는 게 굴이에요. 굴이 특히 아연도 풍부하고요. 그러니까 면역력을 올리는 효과도 뛰어나서 굴을 추천드리는데 굴이 생각보다 아연 함량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과하면 문제가 될 수 있어서 과하면 오히려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어서 굴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한 끼 기준으로 굴 한 6알 정도면 충분한 아연 섭취가 되니까 그 정도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를 권장을 드립니다. 사람들은 구체적으로는 실제로 염증 수치를 떨어뜨리는 결과로 나타나려면 한 달 이상 정도는 보시는 게 맞고요. 아까 이제 면역력을 증진하는 그러니까 뭐 조절 T세포나 뭐 보조 T세포 같은 면역세포들을 기능 회복을 하는 거는 최소한 3개월 정도는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효과를 기대하려면. 근데 이걸 효과를 눈에 띄게 보려면 혈액을 이제 채취를 해서 실제 그 중에 조절 T세포나 보조 T세포들의 비율이 얼마나 올라갔나를 봐야 되는데 그건 좀 현실적으로 임상적으로 쉽지는 않아서 체크하기는 어렵지만 그 세포들의 생명 주기 사이클을 봤을 때는 3개월 정도는 꾸준히 드셔주셔야 원하는 변화를 좀 일으킬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면역 관용이라는 관점에서는 3개월 정도는 보셔야 변화가 있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물론 약물 사용 기간에 따라 좀 다르기는 한데 쉽게는 한 3개월 정도면 염증 수치는 거의 다 가라앉고요. 사례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가 여기서 하는 검사상에서 CRP 수치는 0.3까지를 정상으로 보는데 뭐 한 5점대 또는 한 8점대 환자분들이 3개월 정도 후에 정상 수치로 돌아오는 경우는 많이 봅니다. 3개월 항염증 식단을 통해서 염증이 떨어지는 경우를 많이 보고요. 중추면역관용이라고 아까 제가 면역관용이라고 표현한 부분은 눈으로 어떤 수치로 확인하는 게 좀 어려운 부분인데 저는 그걸 이제 임상적으로는 면역세포들에서는 백혈구 분획의 밸런스를 가지고 좀 추정을 하거든요. 면역관용이 완전히 안정화됐다 보는 건 실제 그 뭐 류마티스 인자나 항시 CP 항체나 이런 항체 수치가 음성으로 돌아오는 경우겠죠. 그런 경우도 보기는 봅니다. 근데 좀 오래 걸려요. 특히 류마티스 팩터, RF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혈청 음성으로 전환되는 데는 조금 더 시간이 다른 항체들에 비해 좀 오래 걸리는 경험상 좀 오래 걸리는 걸 많이 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염증을 유발한다고 알려진 음식들이 가장 흔한 게가 이제 가공식품들도 당질이 많은 음식들, 고당 식품들이 많이 그렇고 또 여기 예를 들면 가공된 육류들, 가공육들이 특히 많이 그런 효과로 알려져 있고요. 당질이 많은 음식들이 많이 빵, 밀가루, 파스타 대표적인 염증 유발 음식이 맞고요. 알코올도 뭐 그렇죠. 염증 유발 음식은 우리가 일반적인 관점에서 염증을 유발한다고 알려진 가공된 음식들 이런 것들은 당연히 제외를 하는 게 좋겠고요. 의외로 항염증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도 반대로 타입에 안 맞는 경우는 염증을 유발하는 음식도 많아서 특히나 류마티스 환자분들은 육류는 기본적으로 이미 주의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생선은 건강하고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마음 편히 드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의외로 생선이 잘못된 타입에 맞춰서 드셨을 때는 염증을 유발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M타입 분들이 고등어를 계속 꾸준히 섭취하시는 게 실제로 관절 염증을 많이 유발하고요. 수치상으로도 CRP 수치나 ESR 수치에서 높은 수치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반대로는 S타입 분들한테는 연어나 또는 계란 같은 것들이 특히나 염증을 환자분들 경험상 S타입 류마티스 관절 환자분들이 특히 계란 섭취가 많은 분들이 많은데 이것도 흔히 좋은 식품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염증을 유발하는 식품으로 주의하셔야 됩니다.
흔히 우리가 좋은 음식이라고 알려졌지만 안 맞는 분들한테는 큰 타격이 되는 게 가장 흔한 게 전 고등어를 많이 얘기 드리는데, 등푸른 생선들, 바다 생선들 중에 등푸른 생선들이 이거는 이제 제 이야기도 있지만 환자분들이 이 류마티스 환자분들 커뮤니티 같은 게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거기서 그런 질문들이 유독 많아요. 나는 이상하게 고등어만 먹으면 관절이 더 아픈 것 같은데, 고등어가 흔히 오메가3가 많고 항염증 효과가 있다고 해서 추천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난 이거 먹기만 하면 너무 아픈 것 같다, 이거 내 몸이 이상한 거냐는 질문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고요. 고등어는 실제로 타입에 안 맞는 분들에게는 관절염을 많이 유발하는 경우를 임상적으로 많이 봐서 M타입 분들은 특히 고등어 같은 생선은 정말 주의하시면 좋겠고, 반대로 S타입 분들이 건강하다고 먹지만 특히 주의해야 되는 게 하나가 계란, 그리고 또 하나가 버섯인데, 버섯은 분들한테는 약으로도 권장할 정도지만 S타입 분들한테는 실제로 염증을 많이 유발하는 걸로 임상적으로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의하셨으면 좋겠고요. 타입을 불문하고 특히 주의하셨으면 하는 건 가공육들이에요. 또 가공육 중에서도 육류가 주의해야 되는 이유는, 육류 섭취 자체가 타입에 맞더라도 독소 발생 확률이 높은 거 하나랑, 또 요즘은 육류를 기르는 환경이 너무 오염이 많이 돼서 특히 항생제에 대한 이슈인데요. 요즘은 육류를 깨끗하게 기르기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세균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항생제를 아주 남용을 해서 이 동물을 키우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는 특히나 지방질에 많이 이 항생제가 남아있게 되고 해서 그 고기를 먹는 사람들에게 항생제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이제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류마티스 관절염을 포함한 자가면역 질환 환자분들은 정말 항생제를 좀 주의해야 돼요. 범벅이 된 육류들, 수입산 고기들이 들어오는 과정에서 유통 과정이 길다 보니까 항생제 노출이 좀 더 많은 경우가 많아서 특히 그런 육류들은 주의하시는 게 좋고요. 또 흔한 얘기로는 정제 탄수화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공된 밀가루 음식들은 타입을 불문하고, 밀가루가 맞는 분들도 가공된 밀가루 음식은 절대로 권장을 안 드리니까요. 특히나 반대하는 제가 음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염증 유발이랑은 조금 다른데 저는 계속 많이 환자분들께 강조하는 게 유화제예요. 유화제가 많이 함유된 음식들, 그러니까 음식을 먹으면서 입에서 부드럽다고 느끼는 음식들은 원래 그 식품의 식감이 그렇지 않은데 어떤 가공을 통해서 부드럽게 만드는 음식들은 류마티스 관절 환자분들 특히 좀 주의하셔야 돼요. 이건 면역계의 교란과 연결이 돼서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세 가지가 될 것 같네요.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 중에 이분이 좀 독특했던 경우인데, 염증 수치 상으로는 계속 수치가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CRP나 ESL 같은 염증 수치 상으로는 안 나오던 환자분이었는데, 이건 S타입 분이었거든요. S타입 환자분 중에서 육류의 제한이 상당히 많은 좀 특이한 타입의 X타입이었는데,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남편분이 이제 같이 치료를 오셨는데, 저희가 한 3개월 정도 식사를 바꾸는 이제 식사 습관을 개선을 해보니까 통증이 많이 가라앉았는데, 문제는 이제 환자분이 좀 살이 빠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이제 남편분이 너무 안쓰러워서 아내가 좀 살이 빠지는 게 환자 같아 보이고 괜히 마음이 쓰여서 옆에서 육류를 또 열심히 챙겨주신 거죠. 근데 이제 아내분은 몸이 좀 좋아지니까 이제 먹어도 되겠지 싶어서 육류를 아주 종류 다양하게 드시는 거 하나, 특히나 이제 우리가 고단백 식품으로 알려진 이 계란 꾸준히 섭취하셨더니, 또 다시 이분은 이제 한 번도 염증 수치가 보이지 않는 관절염 환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염증 수치상으로 눈에 안 띄는데 초음파상으로는 계속 관절에 염증이 많이 보였던 환자분인데, 이분이 그렇게 드시고 나서 처음으로 실제 수치상으로도 염증 수치가 치솟아서 오셔서는, 저도 이제 이분이 통증은 있었지만 염증 수치는 안 보였던 환자분인데 갑자기 수치가 치솟아서 오셔서 확인을 해보니까 살도 이렇게 좀 찌서 이렇게 좀 보기 좋게라고 표현하는데 오셨더라고요. 근데 알고 보니 이제 남편분의 그런 잘못된 사랑 방식이 아내분의 건강을 오히려 좀 해쳤던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완전 식품, 완전 단백 식품이라고 하는 식품들이 타입에 안 맞을 경우에는 단백질은 강력한 항원으로 작용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안 맞는 단백질들은 특히 좀 많이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많이 계시네요. 특히 오늘 바로 있었는데, 오늘 오전에 이제 봤던 환자분도 70대 여성분인데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시작한 패친범 때문에 오셨던 환자분이신데, 오늘로 이제 6개월이 거의 채워져 가는 분이시거든요. 그분 한 3개월 정도 아주, 이분도 또 비슷하네요. 사례가 S타입이시고요. 이분도. 근데 이분은 S타입이 맞는 육류가 특정 육류가 있기는 한 분이셨는데 6개월 내내 육류는 별로 권장은 안 드렸고요. 생선을 주로 이제 단백질원으로 섭취하시면서 치료했던 분인데, 이분도 독특했던 건 똑같아요. 염증 수치가, 근데 이분은 엇박이보다는 약물을 항상 써왔던 분이라 이마티스 약물에 더해서 뭐 항말라리아제, 그러니까 뭐 메토트레세이트 같은 좀 약한 항암제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항류마티스 약물이라고 알려진 약물들을 다 쓰고 계셨던 분이었는데, 처음 진료하고 와서 환자분이 의지가 강하셔서 바로 약을 다 끊으셨고요.
그랬는데도 약을 다 끊었는데 이상하게 한 달, 두 달째까지는 환자분이 증상이 너무 괜찮아서 본인이 이렇게 나은 줄 알았다 하셨던 환자분이셨는데 3개월 차 정도 됐을 때 염증 수치가 갑자기 치솟아서 환자분도 이제 놀라고, 근데 저는 오히려 그걸 좀 기다렸던 수치라서, 왜냐면 그동안 눌려왔던 면역세포들이 반응을 한다는 거니까 3개월 정도 때 이분이 염증 수치 기준으로 크게 높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CRP 기준 0.9 정도로 쭉 수치가 올라갔다가 회복이 됐는데, 그 염증 수치를 기다렸던 이유는 이분이 패침범을 하고 있는 이 염증 반응이 어떤 결과를 통해서 회복됐다는 사인이 보여야 되는데 그게 너무 안 나타나고 있던 분이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염증 수치가 한번 피크를 딱 찍고 떨어지고 나서 병원을 갔는데, 병원에서 엑스레이 상에서, CT 상에서 폐 염증 소견이 많이 가라앉았다는 소견을 좀 받았던. 그래서 이번에 오셨을 때도 병원 진료상에서도 결과가 좋았고, 실제 염증 수치도 이제 정상으로, 한번 피크를 찍었지만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고, 그러면서 이제 관절염은 3개월 차에 피크가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3개월 차에 너무 아파하시면서 이거 진짜 낫는 게 맞냐고 이제 걱정을 하셨던 분인데, 오늘도 오전에 지금 아직 아픈 거 없으시죠? 라고 물어보니까 여전히 없다. 그래서 그동안 아팠던 걸 좀 잊어먹은 것 같다라고 하실 정도로 통증이 호전된 사례를 보고 있어요. 뭐 이런 경우가 케이스는 많이 있고요. 가장 따끈따끈한 오늘 환자분의 사례로 좀 이야기를 드려봤습니다. 그 환자분의 식습관을 좀 공유를 해본다면 아주 단순하게 드세요. 저희가 이야기하는 탄단지의 밸런스를 잘 지키시지만 식사를 최대한 가공을 별로 안 하시고요. 생채소를 그대로 많이 드시고 과일 섭취 충분히 하시고, 그리고 탄수화물은 밀가루가 맞는 타입이시긴 한데도 면보다는 면도 좀 드시긴 드셨던 것 같네요. 타입에 맞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타입에 맞는 것들을 가지고 즐겁게 가장 최대한 가공을 좀 안 한 형태의 식사를 많이 하셨던 게 인상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 비결이 처음 한 달에서 많이 판가름 나는 것 같은데, 처음 한 달을 정말 철저하게 한 분들은 이게 지속이 거의 되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가 한 달을 철저히 해보시면 환자분들 생각보다 입맛이 좀 바뀌는 걸 경험을 하시거든요. 한 달 정도를 하자는 대로 100% 해보시면 이 음식의 맛을, 고유의 맛을 좀 느끼시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보통 한 달 지나시면서부터 첫 한 달을 얼마나 정말 엄격하고 철저하게 이 식단을 제대로 따랐는지에 따라서 이후의 지속력이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첫 한 달 제대로 해보시면 또 생각보다 100% 해내는 게 어렵지 않구나를 좀 많이 느끼시고, 또 그로 인한 결과를 특히 혈액에서 바로 나타나니까요.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은 제일 좋은 건 염증 수치가 높은 상태에서 오신 분들이 제일 수능도가 높아요. 왜냐면 바로 식사에 따라서 한 달 한 달 염증 수치가 떨어지는 걸 눈으로 바로 볼 수 있으니까 그런 분들이 제일 잘 지키시는 것 같아요. 결론은 피드백이죠. 그러니까 스스로에게 보상이 되는, 내가 한 행위의 결과가 내 눈으로 볼 수 있는 결과로 바로 나타났을 때 환자분들이 좀 동기가 유지가 되고 지속적으로 실천을 잘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